있고요. 두 번째는 안전한 폐업이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사업체 패널 조사를 하고 그 중에 패널 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폐업을 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폐업에 대해서 어떻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보유 재산을 충당하고 있는 사람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기존에 제가 싸던 걸로 닦아놓고 있는데 급격하게 취업을 한 사람이 한 30%는 어차피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폐업을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중에 한 3분의 1은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 중에 3분의 1은 난 못해먹겠다, 그냥 취업하겠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나 이제 너무 지쳤다, 쉬겠다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요. 내수를 높여야 되고 사업자를 보호해야 되고 소상공인 생태계를 고려한 대출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된다.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나눠드린 자료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바운드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은 결국 국내에서만 소비를 일으킬 게 아니라 결국 해외로 진출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중기부나 여러 군데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극히 소수에게 해당하는 정책인 것 같고요. 약간 저는 내수 쪽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상공인 어떤 불특정 특정 소수에게 지원을 하는 것보다 상권으로 묶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는 정책은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고 거기 있는 소상공인 전체의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사업체 패널에서 조사를 보면 무엇이 가장 애로사항입니까 물어봤을 때 비슷한 비율로 상권 쇠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뛰어도 이 탄 배가 좌초되고 있으면 아무리 장사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고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에서 했었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과를 봐서도 충격을 받았던 상권들이 덜 충격을 받게끔 선방했던 상권들이 더 선방하게끔 그 효과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금융이나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복지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사업체 패널에 있는 결과를 좀 보면 소상공인 중에 시간이 없어서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20%나 돼요. 5명 중 한 명 결국 건강검진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고요. 만성질환이나 암에 걸린 사람이 3분의 1, 그 중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5분의 1에 해당합니다. 왜 못 받고 있냐고 물어보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어서가 높긴 하지만 결국 돈과 시간이 없어서가 43%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해야 되고 근무 시간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이고 주 6일 이상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약간 복지가 필요한데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경험하거나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소상공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난주에 기사입니다. 부산시에서 보니까 새출발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부산시가 메인이 돼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면 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줘가지고 건강검진을 받게끔 하고 이 비용은 새출발 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도 이건 지난주에 보도된 자료이기 때문에 인천시나 저쪽 서울시나 가능하지 않을까 참고자료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대응 방안 중에 하나는 소상공인들 저희가 많이 상담을 해보고 경영 컨설팅을 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건 금융 지원이긴 합니다. 근데 경영 지원이 결합됐을 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더라. 왜냐하면 체질을 개선시켜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금융이 그냥 지원 갔을 때 여전히 부실할 확률은 동일하고요. 경영이 같이 컨설팅이 갔을 때 체질이 많이 좋아지더라. 그 중에 예를 들어 매출의 개선 효과가 경영 지원과 보증 지원이 같이 간 종합 지원이 갔을 때 약 9개월 후에 좋아지더라. 신용도 개선 효과도 약 9개월 후에 많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대출의 질은 은행권이나 제1금융권의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은행권의 대출로 전환되는 대출의 질 구조 개선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소개받은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발제자로 안영수 센터장님께서 소상공인 가중채무 현실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3시 반입니다. 한 40분 정도 그 발표 토론자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이후에 플로우 퀘스천을 같이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잊어버리기 전에 발제자께 질문을 하는 것도 순서겠습니다만 토론자들 얘기까지 마저 듣고서 질문을 질의응답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해 주실 분들은 각각 10분 이내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우선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님께서 발제자의 그 정책 토론회 발표 자료에 관련한 토론의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이야기 한재준입니다. 제가 토론문을 작성해 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발제자 발표 자료 중에 19쪽에 금리를 낮춰주고 저리에 대한 대출이 소상공인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가, 추가 대출이나 회생 파산으로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질문을 던지셨고요. 또 서울시 패널 조사 결과 경영 지원이 더해지는 것이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게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토론문은 오늘 금융 쪽 지원 방안을 주로 이제 정부인 그쪽으로 작성했습니다. 제 토론문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저희가 세계적으로도 1등하는 걸 좋아하는데 가계부채도 1, 2등을 저희가 갖추고 있는 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높다면 부채를 많이 진 사람은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고, 사실 그러려다 보니 소상공인한테 올 소비도 사실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체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도 상당한 규모인데 약간씩 자료가 다르긴 하지만 1,030조 정도로 저는 이제 숫자를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자영업자가 이렇게 부채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이 중에서도 가계부채가 높다 보니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사실은 문제가 되는 이제 저희가 소득 분위별로 나눴을 때 상위, 중위, 저했을 때 저소득층의 대출 잔액은 한 120조 원 정도로 사실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자료에 나온 건데요. 새 출발 기금을 하면서 만기 연장 상환유예 신청자 숫자가 35만 명이고 이분들의 대출 규모가 76조 원이어서 76조 원을 35만 명으로 나눠보시면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신청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자 갚기도 어렵고 원금은 더더구나 어렵다, 하지만 갚을 의사가 있다라는 분들의 부채 규모가 평균적으로 2억 2천만 원입니다.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원리금을 다 상환하기는 좀 연장해 주니까까지 어려운 현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얘기하는 것 중에 미국은 사실 코로나 때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왜 그만큼 못 해줬느냐라는 이제 사실 그런 비난도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재정 적자를 심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한국의 상황을 제가 변을 드리자면 저희는 달러나 유로, 엔화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보니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정부의 변도 하는 쪽은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는 사실은 지원이 저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걸 또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어서 그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실 이제 논리적인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정부가 출범할 때 새출발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새출발 기금이 여러분 보도 보시면 알겠지만 30조 원을 마련했는데요. 사실은 집행 금액이 지금 10조 원도 안 됩니다. 실제 집행은 한 5조 원일 거고 아마 지금 신청까지 해도 10조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출발 기금이 사용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오늘 발표자 자료에 있고 제 토론문에도 있는데요. 만기 연장을 지금 25년 9월 30일까지 그대로 지금 해둔 탓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누구라도 제가 부채를 졌다면 새출발 기금에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제가 채무 조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 대출이 안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신용도 하락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만기 연장을 하면 신용도 하락 우려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하지 않는데 좀 거북스럽겠지만 저는 제안 드리는 건 뭐냐면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를 조기 종료하고 새출발 기금을 활용해서 사실 이 만기 연장 상환유예를 그냥 끌고 갈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사실 이제 신보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동의하는 채권자에 대해서만 사실은 그 채무를 과다채무를 지신 분이 탕감을 받을 수가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동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강하게 제가 주장하는 건데요. 75%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25%도 75% 동의자 받는 수준에 연계해서 어느 정도 원금을 탕감하는 그런 식의 채무 조정을 한다면 그래도 만기 연장보다는 채출발 기금에 첨가할 요인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환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발표 자료에 보면 성실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형 채무 조정, 운전자금 부채 조정 프로그램 같은 거는 그 대상자가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영향 피해자, 지출 준비 가는 자여서 저는 이것도 괜찮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고기 같은 경우 이제 채무 조정 중인 사람에게 대해서 사실 어떤 금융기관도 돈을 안 빌려주기 때문에 긴급 생계비 대출을 별도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채출발 기금에서 채무 조정에 들어가면 운전 자금이든지 얼마 가계 생계비로 필요한 돈이 대출이 안 되는 걸 걱정하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긴급 생계비 대출을 별도로 해줄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걸 채출발 기금에 상생 기금으로 마련을 하든지 해서 그 채무 조정 기간 중에 어떤 필요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생기금이 여러 가지 용어로 쓰이는데요. 지금 상생기금은 사실 원래 작년 말에 얘기된 것보다 축소돼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캐시백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 상생기금이 원안대로 사실은 이제 은행이든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마련해서 사실 성실 상환자가 아닌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어려운데 그분들의 채무 조정에 일부 원금 탕감 같은데 쓰여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민인데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부채 부담 경감은 시급하긴 한데 부채 부담이 경감이 된다고 해서 매출액이 늘어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치권의 논쟁은 있는데 저는 온누리 상품권이건 아니면 지역화폐건 어느 쪽을 편들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사실 이걸 소상공인한테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되도록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동안 토론을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무 조정을 좀 강화하고 상생기금같이 이런 쪽에서 좀 더 지원을 강화하자라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천에서 가장 크게 역할을 하고 계신 신용보증재단의 최기훈 본부장님께서 코로나 엔데믹 또 소상공인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신용보험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최기훈이라고 합니다. 주제를 관계자님께서 먼저 읽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우리 모두가 가난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받으신 책자 3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희 경제 성장률을 보시면 크게 외부 요인이 있었던 해 코로나가 최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IMF 때, 그다음에 세계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중 저희 경제 성장률은 그 외부 요인이 발생한 외에 지금 회복하지 못한 하락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와 맞물려서 소비자 물가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계속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실질 임금을 또 지적을 하자면 실질 임금 역시 매년 감소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의 예를 보면 미국이나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저희와 같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으면서도 실질 임금이 상승하는 성장형 경제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반해 저희 대한민국이나 슬로베니아, 일본의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 자체가 하락하고 있는 즉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다음 3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소비 지수가 코로나 이후에 상승 효과가 상승되어지다가 다시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민간 소비가 감소는 즉 내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내수가 감소하게 되면 즉 직접적인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연결이 되는 것이겠죠. 그 매출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대출이 하단에 보시면 19년도 대비 23년도 3분기는 크게 또 늘어났고 또 장기 연체율도 보면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폐업률, 즉 상가의 공실률도 22년도 대비 23년도 4분기는 15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노란우세 공대금 폐업 지급률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분기입니다. 다시 저희 업무로 돌아와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의 그 대입연재, 사고율과 대입연재는 보시는 것과 같이 11만 건의 1조 7천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채무조정 제도의 퇴출발 기금이 22년도 10월 첫 출발과 동시에 실질적인 영업은 23년도에 주로 개시가 됐고요. 올해 24년도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해서 세출발 기금 신청은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을 보시면 서울, 경기, 부산이요 네 번째로 많은 금액입니다. 다음 36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요.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서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의 가중채무 중복보증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2018년도 16%, 2019년 20%에서 2020년도에는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그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보증사고가 23년도에는 1,868억 원, 그에 따른 대입연재는 1,218억 원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다라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도달해서 보시면 37페이지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경제 구조는 민간 소비 지출이 4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지출까지 포함하면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통계 자료를 보셨듯이 민간 소득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과연 내수 민간 지출이 40%, 50% 이상 확대가 되겠느냐라는 것은 물음표로 돌리겠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 지출은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도 5.3%에서 2019년도 6.4%를 찍고서 계속 정부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실무 소상공인들과 접점해서 실무를 맡고 있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가장 가깝게 토로하고 있고 같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입장이고 여러 많은 정부 제도 등 지원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부 지출에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출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적정한 예로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고혈압 병이 아니다라는 일본계 의사가 작성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스모토 미스마사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 신체에는 큰 대동맥, 동맥이 있을 뿐더러
모세혈관이 발끝과 손끝과 머리끝까지 모세혈관이 어마어마한 혈관들이 있죠. 그 모세혈관까지 이 혈액이 이동할 수 있도록 저희 심장에서는 엄청난 압을 주면서 끝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8년 전에는 그 고혈압 위험 수치가 180이었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130으로 떨어지는 그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에서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 제약회사의 배불리기가 아니겠느냐. 180이어도 괜찮은 것을 130으로 떨어뜨리면서 고혈압 환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고혈압 약을 먹어야 된다는 답이겠죠.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 소비 지출을 증가하는 것도 답이겠습니다만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분석 없이 지출했을 경우는 오히려 악효과인 부작용인 인플레이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제 소견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현안 전체적으로 짚어보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짚어보면서 신보재단 노력까지 같이 보여주시고 개선 방안으로 고혈압을 감안하더라도 신보재단의 수련을 좀 많이 해서 구석구석까지 피가 돌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소상공인이 부채는 정부가 사장한다라는 주제로 해서 최도범 대표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저 청사리 미술관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도범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 사실상 이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제가 언론 좀 조그만 언론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건 전 소상공인으로서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은 청사리 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느껴왔던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상 지금 말씀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 자료들을 놓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시면서 근접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는 부분들이 참 감사하기는 한데, 이 소상공인이라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느낌으로 보시면 알겠죠. 이 자료에 뭐 제가 글을 적어놓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120조를 넘어갈 때 은행권이 60조의 이익을 내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정부는 세계적인 부분에서 즉 투자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이 고금리 정책을 자꾸만 양성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은 거는요, 2020년 코로나 시작하면서 정부가 위축될 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자금을 풀어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돈을 쓰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는 저희들이 크게 느낌을 못 받고 있던 시점에서 단지 언론이나 여러 내용들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쏟아부을 때 위기감을 느끼다 보니까 정책 자금이 나온다 하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가서 줄 서서 하루에 6시간씩 줄 서서 기다렸다가 그 소상공인 소상공 보증 쪽에 가서 제가 이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죠. 그런데 불과 1, 2년 저금리 지나가고 나서 고금리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뜬금없이 핸드폰에 가서 이자가 올라간다고 0.25%씩 떡떡 올라가요. 저희들은 그냥 일반 가계대출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투자하기 위한 대출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최소한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했던 그 프로그램이라면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소상공인이라고 정책적으로 내는 그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이자만큼은 정부가 보전을 해주든지 아니면 이자 올라가는 부분에서 그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서 그 충격을 줄여주든지
뭔가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뒤로 나돌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은 정부라는 얘기를 믿고 쫓아갔다가 뒤떨어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소상공인, 소경제인으로 남아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 나오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우리 지처장님께서 이제 저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드렸더니 그럼 한번 나와서 그 얘기를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지금 현재 있는 정책을 놓고 다시 한번 비판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 여기 추가 대출 얘기하시는데 추가 대출 요건이 소상공인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상한이에요. 아까 뭐 전체 금액 따져봤을 때 지금 뭐 고금리 그 부채율이 따져본 거 2억 정도 얘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은행에서는 소상공인 딱 1억 선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안 해줍니다. 저희는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안 된대요. 그래놓고 자꾸만 여기저기서 추가 대출 얘기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못 들으면 화가 안 나죠. 그런데다가 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정부는 하나하나 소상공인들의 여태까지 실적 쌓아온 것, 즉 어떤 대출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으로 진단을 해줘야 될 것인지 또 내지 지금까지 이자도 잘 갚아오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건지 전문가들하고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으로는 해주고 싶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전에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지역 화폐와 그리고 이제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온누리 상품권 두 가지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높여드렸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걸 적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기업부가 실질적으로 지방에 재원들을 토대로 해서 10% 정도 그 상품권 가격 이하로 살 수 있게 하고 그거를 가지고 지역 그 재래시장에서 구매를 하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상품권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간단히 생각해보면 정부가 10% 지자체가 됐든 정부가 됐든 10% 정도를 지원해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 금액에 대해서 즉 소비 시장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0만 원이면 10만 원에서 끝나요. 근데 이음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집어넣고 사용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지자체에서 10만 원에 대한 그 10% 즉 만 원을 더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시장은 소비는 11만 원이 됩니다. 그럼 그 11만 원에서 나오는 지방세라든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다시 재원을 충족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똑같은 10만 원이라고 놓고 보았을 때 돌아가는 돈은요 한쪽은 9만 원이고 한쪽은 11만 원이 됩니다. 계획 차이는 2만 원이 나와요. 즉 이음과 같이 전자화폐, 지역화폐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기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거에 그건 돈이 아니거든요. 포인트로 주기 때문에 가서 캐시백으로 더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장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 처음서부터 9만 원으로 10만 원을 사서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차이를 놓고 시장의 확장성을 놓고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기업부가 하다 보니까 계속 금액하고 관계없이 나오는 반면 지역화폐는 제한을 받고 있고 인천은 월 30만 원까지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역외 지출이라고 그러죠. 인천 사람들이 서울 가서 사용을 하는 부분들 60%였었습니다. 소비율. 근데 이 이음카드가 만들어지고 나서 40%로 줄어들었어요. 즉 20% 정도가 인천에서 더 쓰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드물게 역에서 내부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출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 수입이 더 늘어났다는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료로. 근데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묻히고 실질적으로 현재 정권에 와서는 이음카드가 자꾸 위축이 되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시장을 제약을 하는 안 좋은 내용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지금 크게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소상공인의 부채는 정부가 나온 사생활하는 얘기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정부가 지고 지자체와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소상공인들을 위한 부분을 따져야지 숫자 노름으로 볼 필요가 아니라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제공한다는 추가 대출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이해카드 또 전통업무 시장 상품권의 상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정부가 좀 지방정부와 함께 책임감을 갖고 대처를 해 주십사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경자 회장님께서 700만 소상공인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토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정말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고요. 이제 우리 소상공인은 이미 몰락을 하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모두가 가난해지는 현상입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의 몰락과 위기는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가? 위기의 중산층과 한국 경제는 극도로 심각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물가가 마치 미친 듯이 솟고 있는 고물가 시대이고 또 주 원인은 이상 기업과 중국의 장기적인 전쟁의 이유도 있다라고 TV에서 얘기합니다. 정부는 87조 적자라고 하지만 세수 결손은 56조예요. 부자 감세로 인해 내수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인 수입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고 즉 월급은 3% 오를 반면 물가는 11.6% 상승했어요. 23년도 기준입니다. 물가는 14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르고 소비는 23년 1.3%, 201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소비의 양극화도 한몫했어요. 코로나 때도 명품 매장은 매출이 늘었고 그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매출을 감소로 인해 대출이 증가했고 대기업은 매출이 늘고 소상공인들은 대출이 늘은 겁니다. 지금은 물가 상승으로 개인의 지출이 더 늘어나고 있으며 불행히도 원금 상환을 갈아타기로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매년 폐업 매출률은 67%에 달하고 창업도 60대가 가장 많이 창업합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가장 많은 추세이고 반면 폐업은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으며 삶의 질을 포기하는 수준으로 이르게 하여 그 피해는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우리가 매일 먹고 쓰는 소비가 소상공인들인데 그 소비가 전체 GDP 1년에 우리나라 버는 돈의 총량의 50%가 넘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지만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마차에 비유하면 4마리 말이 이끄는 것인데 그 4마리 말 중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외국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비는 가장 힘이 세지만 천천히 가면 50%의 힘을 내는 말이다.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오히려 지출을 제일 대폭 줄였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정부가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게 전문가들의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소득과 함께 물가도 상승했는데 즉 경제가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득은 줄고 물가만 올랐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매우 또 앞으로 매우 어려워진다는 진단입니다. 소득의 양극화로 물가를 상승하고 최고의 명품이나 최저의 상품만 소비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고 앞으로 더욱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50%는 중산층이라고 의식을 했고 즉 그 중산층이 소상공인입니다. 경제를 지탱해주는 소비층이고
하지만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정부는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를 소상공인들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까? 대기업 플랫폼은 여기저기 아파트, 골목 상고까지 침투해오고 있고 저가로 시장을 잠식해오고 있고 다이소라든가 작년 매출이 3조 3천억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골목 싹쓸이나 동네 문구 생필품 가게 등 골목 상권을 붕괴시키는 요인들은 이 시간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도 2019년도에 비해서 686조에서 2023년 3분기에는 1,050조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자영업자들 장기 연체율은 22년도에 1.7%에서 23년에 2.5%, 7조 3천억이 연체가 됐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50년 만에 1%입니다. 노란우산 폐업률도 1조 2,600억 원, 11만 건, 20%가 늘었고요. 가계 신용 대출도 역대 최고인 1,886조입니다. 즉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이들이 소비자인데 소비력도 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내수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결과입니다. 최고가 시장은 화랑이에요. 너무 잘 됩니다. 너무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소비 시장만 남고 중간층 시장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가 부자 감세에만 집중한 결과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2년도 종부세 대상 128만 3천에서 23년 49만 9천 61% 2조가 감소했습니다. 세수 결손 법인에서 24조 6천억, 소득세 16조, 부가가치세 9조 4천억 등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오늘 보니까 삼성, SK 반도체는 요번에 작년에 불안이어서 올해 법인세가 0원이랍니다. 오히려 되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세 1, 2위를 다퉜던 기업이 거의 지금 다시 돌려가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감소했다는 것을 전문가들의 경제적인 분석이고 결과입니다. 이런 현실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죠. 빚더미에 몰락하는 소상공인들의 정부의 지출 감소 또한 한몫이라 여겨집니다. 소상공인들의 정책들이 마치 서점에 등장하는 수많은 도서들처럼 많으나 막상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다양한 사정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정작 현실에 직면하는 것은 의미 있는 도움 한번 받지 못하고 파산 신청이나 회생 신청으로 가는 길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소통하고 의견을 두고 다양한 문제를 포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지금 은행에 대출받는 수수료는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갈증에 단 한 모금의 옹달샘이 될 수 없습니다. 옹달샘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먼 이야기죠. 저희들하고는. 또한 소상공인들을 대변하는 단체와 관계부서에서는 현재 직면하는 심각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한 목소리로 단합하고 한 소리를 내야 되는 단체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이번 22대 여야 정치력도 할 것 없이 효율성 있는 정책과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부일보에서는 우리가 각가지 우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담아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소상공인들 내수혈과 살아야만 민주주의 기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 라는 구호는 우리가 늘 외치고 있지만 더 이상 부리지 않는 그날이 민주주의의 희망의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도 줄어들고 있고 감세는 오히려 부자유적으로 해줘서 소득이나 소비가 양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소외와
소상공인을 위한 또 상권 보장 등의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부 토론을 다 마치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만약에 질의응답을 좀 편하게 하자면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겠고요. 질의응답이 좀 많아질 것 같으면 질의를 먼저 하시고 답변자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 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서 답변을 드리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질문이 많을 것 같지는 않아서 일문일답으로 가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누구신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질문하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질문하시는지 그런 순서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장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오늘 발제자분께 좀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응방을 마련하신 것 중에 좀 제가 생소하게 처음 보는 대안으로 주신 게 복지 면에서 대책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례가 있는 건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지금 형편을 좀 더 낫게 하는데 특히 가중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먼저 질문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사례는 제가 소상공인 연구원의 연구센터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소상공인 대표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소상공인 분들의 개인의 사정을 다 볼 수 없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다고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항상 수치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다 보다 보면 결론은 항상 우울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분들의 삶이 우울한 거예요. 저희는 직장에서 월급 받고 살고 있지만 근무하는 시간,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가? 또는 건강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사실 이분들의 삶이 너무 팍팍하구나를 볼 때마다 저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금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정책을 저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금융 위기다, 소상공인한테 이자 보전을 해줘야 된다, 대출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은 결국 시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소상공인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생활 백서 또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가치 이런 연구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동네에서 슈퍼 하나, 커피숍 하나가 망했다고 해서 저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저희도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체 사업자 수 기준으로 보면 한 80%가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전체가 위기라고 보면 사실 우리 지역 경제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거라는 관점에서 그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기여하고 있는 경제적 기여도 그리고 일자리를 얼마나 완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있는가 이분들이 저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금방 망했던 재벌의 아들이 가서 식당에서 막 일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도 재빨리 가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들이 만들고 있는 일자리거든요. 그걸 긱잡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어떤 완충 역할을 하는 문턱이 낮은 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가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어떤 중요한 가치를 영위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신경 쓴 건 건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나이가 기준분들보다 모르겠으나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이분들이 정말 건강검진 받을 시간, 침 한 번 맞을 시간, 약국 한 번 갈 시간도 없으시거나 알고 나서 그런 의료 바우처나 지역에 있는 병원들과 어떤 콜라보를 한 어떤 의료 바우처 사업이나 지역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서울시에 저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고 올해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검토를 해서 정책을 하나 만들고 있는 걸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의미를 담아서 어떤 복지 쪽으로 건강 쪽으로 해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고 예. 죄송한데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서서 하려니까 좀 쑥스러워서요. 아니 누구신지부터. 인천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로 있는 이인범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영업을 한 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직종을 갖고 있는데 오늘 저기 표를 보고 나서 제가 이제 느낀 점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특별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소상공인 다중채무 현실과 대응 방안에서 다중채무라는 건 이제 저는 제 생각에는 지난 과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대출을 받고 어쨌든 견뎌왔잖아요. 그러면 대응 방안은 장사가 잘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들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연장해서 한 10년 동안 갚으려든 20년 동안 갚든지 그거는 마지막 선택이에요. 저희들. 그러면은 저희가 현실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정책이에요. 어떻게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지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고 코로나 때 어려워서 문도 닫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시나 구에서 니네들 힘들었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게? 이런 말 단 한마디가 없어요. 니네들 이자 빌려간 거 우리가 이자 갚아줄게. 전기값을 하고 전기값 몇 푼 줄게. 이거 갖고 우리가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니네가 갖고 있는 아까 상권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상권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무너졌잖아.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릴게? 관광객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줄게? 이렇게 정부에서 실질적이게 나와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니네들이 알아서 해요. 폐업은 니네들 몫이야. 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정책과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경제과에서 말 한마디 안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동부소상공인연합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해갖고 동부소 일자리 경제과에 가봤어요. 전통시장을 제외한 소상공인에 대한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무슨 다중채무 대응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떠드는 게 귀찮아. 우리 정책 세우는 게 귀찮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들한테 오늘 답변은 우리는 몰라. 내가 이해 못해. 그러니까 난 못해. 이거예요. 그러면 최근 현실에 대한 방안은 없는 거예요. 저희들 스스로 혼자 헤쳐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재미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인천에서는 3대 누들이 있다는 건 웬만한 여기 중부나 동부 쪽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다 알아요. 짜장면, 쫄면, 냉면. 짜장면은 차이나타운이니까 중국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번성이 됐어요. 인천에 쫄면거리 있다는 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화평동 냉면거리 다 죽었어요. 관심이 없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상권을 형성시킨 사람들, 주인들은 있는데 그 주인들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탁상 행정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응 방안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했죠. 전염병이 번지니까 문 닫어. 전염병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줄게? 없어요. 우리가 비친 거 최동원 선생님이 얘기한 게 맞아요. 정부가 책임져야 돼요. 다 갚아주셔야 돼요. 그게 대응 방안이에요. 왜? 니네들이 문 닫았으니까. 니네들이 사건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없어요. 누가 얘기할 건데요? 시장도 얘기하고 구청장도 얘기하고 담당자도 얘기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토론자에 제가 오늘 올 때 좀 시에서 구에서 누군가 앉아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그한테.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우리는 대응 방안은 딱 하나예요. 장사 잘 되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해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팬데믹 때 제가 가격을 받았죠. 제가 카드 단말기 장사를 해요. 제가 거래했던 가게가 다 못 닫았어요. 저는 영업보상비 못 받았어요. 왜 안 주니까 물어봤어요. 너는 대상자가 아니야. 아니 내가 2억 원어치 돈들여서 카드 단말기 다 깔아놨는데 이 사람들 12시까지 장사해야 되는데 8시, 9시에 문 닫게 했어. 내 수익 줄었죠. 근데 그걸 누가 결정했으면 물어보니까 자기는 모르는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소상공인들 그 사람들 몰라요. 왜?
자기들은 뭘 못하니까. 우리는 현존이고 그들은 우리하고 별개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는 정책이. 정책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지명하신 분도 없고 답변하신 분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조언을 늘 이제 생각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서 관련 회의나 이런 데서 우리 홍영진 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제 참석하면서 또 얘기도 하고 뭐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80%가 저는 동감이에요. 다중채무를 생긴 게 왜 생겼냐? 소상공인이 만들었냐?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소상공인이 만들었죠. 그럼 다중채무가 문제가 된 건 뭐가 왜 문제가 됐냐? 못 갚으니까 문제가 됐죠. 갚으려면 방법은 세 가지예요. 더 벌든지, 면해주든지, 아니면 융자기간 자꾸 위해서 조금씩 깎게 만들어주든지. 그런데 더 벌려면 지금 말씀은 정부가 벌게 만들어줘야 된다. 정부가 보면 그걸 왜 정부가 만들어? 본인들이 벌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울 때는 결국 소상공인들의 소득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소상공인들의 스스로 노력은 사실 잘 보이지 않아요. 정부보다 더하네. 제가 좀 심한 얘기 하는가요? 소상공인 협의회 단체 많지만 모여서 제가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인천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방안이 뭐가 있겠냐. 전통시장, 골목시장, 영세소상공인, 자영업, 개인사업 다.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대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게 경제가 고도화되고 발달이 되고 이렇게 정치화가 되면 소상공인의 비중이 줄어들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비중이 우리나라도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일수록 비중이 줄어요. 그럼 인천은 어디쯤이냐? 인천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작은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형편이 나은 편이죠. 그런데 인천은 모이기를 빚받는 사람들이 모여요. 인천에 돌 싸들고 인천으로 이사 온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와서 한번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해서 다 인천에 모여서 빚으로 시작을 해서 성공하면 서울 가고 아니면 성공할 때까지 인천에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도 똑같이 저도 시에서 누가 왔나 하고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우리끼리 의견을 모아서 그래도 통로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또 의견을 전달을 하고 그나마 다행히 우리 최규현 본부장님이 남아 계셔서 그나마 가려운 데 긁어주는 데가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신용보증재단이에요. 전국은행 신한이 됐든 농협이 됐든 다 각자 자기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용보증재단은 인천에서 돈을 줘야 여기서 장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출연해줘야 여기서 밥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보증 대직업이 지금 확 늘어나고 있어요. 3배, 4배 늘어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방법은 생각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5년은 미니멈 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는 시에서 물어줘야 된다고 지금 시민들 세금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질문 드리면 대답하시기 어렵겠지만 5년 정도는 잠깐 다 가능할까요? 지금 생각, 네.
지금 현재 여러분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신용보험재단에서 재기 지원을 위해서 적극 상과 그다음에 채권에 대한 적극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이라는 것은 채권 상환 의미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또한 지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세출별 기금에서도 30조의 2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 그거에 대해서도 적극 저희가 수용하고 그 채무를 탕감 및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큼 또 저희 내부적으로는 김하운 한민사 이사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 기본 재산에 대한 손실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이긴 한데 그거는 뭐 저희 내로 저희가 고민해야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정부와 접촉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국내주세요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시정보증기 본부장님이신 최기훈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소상공인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특허 기반으로 갖고 있는 벤처기업을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무제한적인 광범위한 지원 제도도 참 좋은 제도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좀 선택적인 지원 제도도 좀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리고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갈 수 있는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가고 소상공인이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우량 기업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뭐 저를 개인적으로의 예를 들면은 저희가 수발주 프로그램을 한 해 10억 원 정도 개인 카드라든지 현금 받기도 하지만 수발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이루고 있는데 수발주 프로그램의 이율이 3%입니다. 스스로로. 그리고 카드 이익을 따로 끼고 많이 부럽대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저희 카드를 사용했을 때라든가 혹은 수발주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했을 경우에 한 6, 7천만 원 쓰는데 6, 7천만 원의 현금이 없어서 지금 1년에 4, 5천만 원의 금액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수발주 프로그램 업체에다가. 이런 플랫폼 운영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어떤 분들이 배민을 얘기하거나 하는 것 하긴 하지만 이런 자생할 수 있는 하나의 점퍼갈 수 있고 매출은 2배, 3배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동력이 없어서 저희가 뭔가 개발할 수 없고 그 원동력을 좀 나라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지원이 안 된다면은 기금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선택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굉장히 노멀한 품목을 사용하고 있어서 바이오라든가 IP라는 이런 특정 투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좀 이루어져야지 그게 좀 운전하기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보라든지 이런 데서는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제한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이구인표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방안이 좀 있으신지 대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하신 거에 대해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제도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은 지금 말씀하신 기업과 과연 우리가 연관이 있을까라는 걸 한번 문제를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주 법상에서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역할이 있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기업의 경우는 그 교차점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아까 그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도 그 자료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종전에는 중저신용자의 지원이 주요 골자였다면 이제는 우수한 기업에게도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바뀌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현재 지원되는 금액보다는 더 상향되리라 보고 있고요. 올해 정부 기조에도 동전과 작년과 다르게 지원에 있어서 확대, 세밀한 금액까지는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1조 이상의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도적으로는 지적해 주신 거 말씀 감사드리고 신용보증재단은 계속 많은 분들에게 어떤 가려운 곳을 긁어드릴 수 있도록 많은 제도 등을 고민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보충을 하자면요. 경제 정책적인 면이 있고 이제 사회 정책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 소상공인들 모임은 경제 정책적인 면에서만 대책을 갖고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분야가 우리 그 소상공인 분야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선택과 집중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그 장래성, 또 안전성, 또 성장성 이거를 보장하지 못하지만 없어질 수 없는 분야. 이 분야는 같이 살려줘야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가치에 의한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만 갖고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하면서도 참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느 분 말씀하셨잖아요. 690조였던 게 1,몇백조 같다. 어떻게든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막 빚덩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줬으니까 잘했지. 어느 쪽을 맞춰가야 되느냐는 게 참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우리 좀 같이 있는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는 입장이니까 조금 이렇게 뭐랄까 양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해의 범위가 좀 넓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질문하실 분. 그렇습니다. 인천 슈퍼조합의 김재현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부분들이나 결과 내용들이 다 저희가 공감하는 내용들이고, 저희가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 우리들한테 가장 절실한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한 10일 전에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장님하고 같이 준비청장님하고 정책 토론회를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는 어떤 대안적인 요소가 원물이 상품권 올해 발행 그 예산이 4조입니다. 거기서 근데 사용을 전혀 안 해서 5천억 정도만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미 한 10년 전부터 그 온누리 상품권을 골목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를 계속했었고 아니면은 골목 상품권을 만들어 달라. 거기에 대한 이제 지역 카페로 해서 이제 몇 년 동안 그 시행했던 건데 실제로 전통시장이 소상공인 비율에 비해서 10%도 안 되는 비율에 4조 온누리 상품권 4조를 사용한다면 한 90% 정도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상품권을 만든다면 한 36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매출은 당연히 골목상권이나 우리 그 소상공인들한테 그 매출 증대 효과가 와야지만이
그게 지속돼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동안 사실 중개청에서 중개부로 뭐 내고 나서도 별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나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예 소상공인 연합회 청년에서 소상공인청을 빨리 부처를 하나 새로 신설을 해달라고 건의하는 게 어떤가. 전문적으로 뭐 700만 정도 되는데 한 청 하나 만드는 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개부는 전혀 지금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사회자께서 저한테 주신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에 질문 나오신 거는 우리 홍정민 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시에 특히 시장이 있는 자리에서 몇 번을 거듭 건의드리고 대답을 확인받고 해서 그걸 하기로 인천은 저가 독립기구로 소상공인을 담당하는 기구를 만들기로는 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언제쯤 확인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보면 질문이라기보다 꼭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한마디 하시고 싶은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꼭 한마디는 내기고 하셔야 될 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평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경화입니다. 저는 이 직업을 직접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은카드나 뭐 이런 거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고 뭐 그런 부분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업에서 보면 이은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저희가 현금의 비율이 보통 20% 정도를 현금을 저희가 받았어요. 소상공인들에. 그런데 이은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거의 현금을 3%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물론 정부에서 세금이나 이런 걸 본다면 정말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럼 안 들어왔으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세금이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20%의 그 돈을 받았을 때 20%를 다 하지는 않았겠죠. 보통 한 10% 정도를 신고를 했어요. 보통 사람은 5%에서 10% 정도를 했는데 그 10%가 그 현금이 이제 돌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제가 그 식당 투가 이 자리에서 아까 사장님이 김하원 이사님하고 토론자분들한테 진짜로 하나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짜장면 값이 얼마입니까? 시중에 짜장면 값이 얼마입니까? 저희 동네는 좀 비싸서요. 나는 비싼 데는 비싼 얘기해 주세요. 예. 얼마입니까 보통? 제가 먹는 9,000원입니다. 9,000원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짜장면가 9,000원이라고 했죠? 저희는